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재정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풍부하고, 저희는 이제 성적을 내기도 보면 100% 시민 재정이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그게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기업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만약에 기업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저희가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막말로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관련 법안을 정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한쪽 지역 단체에서는 또 싸우고,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떻게 아마 환경단체시라 기업 돈 받기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왔더니 아직도 CMS 방식에 되게 의존을 해서 모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지금은 모금을 딱 했을 때 그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해봤더니 아직 그 여기는 이 스마트폰용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아직 글자가 다 깨지고 막 크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 어느 정도냐면 아이패드용, 아이폰용, 스마트폰용, 그것도 안드로이드, iOS용 이걸 다 따로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는 PC를 안 킵니다. 이거 거의. 그래가지고 그 단체 인식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가 만약 환경운동이라고 외국에 소개한다면 걔를 그 자리에서 딱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없냐 있냐고 얘들 되게 판단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모금도 그렇습니다. 모금 같은 경우도 이제 CMS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공격적인 런칭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모금 하나만 봤어도. 가령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제 후배가 잘 누르는 게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0원인가 100원도 아니고 200원만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봐요. 남자들 술 먹으면 꼭 이렇게 하면 뭐 꽂히잖아요. 감성적인 거에 딱 꽂히면 눌러요 그냥. 그날은 10,000원 나가는 것 같아요. CMS보다 훨씬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일하는 나눔과 미래에다가 개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했는데 기본 돈 드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가령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답니다. 게임 회사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감성적으로 만든 걸.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을 했는데 이제 두려워하세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령 뭐 5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우리가 이 500만 원 뽑을까? 이 걱정부터 하시니까 아예 추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펀드라이징, 그러니까 시민 펀드라이징 같은 경우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 펀드 같은 경우 환경 문제랑 굉장히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거는 영국에서도 말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뭐 어떤 단체였는데 보니까 그 기업이 후원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전체 버짓에.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럼 공정하게 했겠냐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MSF가 제일 완벽해요. MSF는 그걸 받지 않아요. MSF는 개인 회원만 받아요.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 언제든지 싸울 그게 돼 있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기업 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셀렉티브 방식이 좋지 않나요? 너무 배격하실 필요도. 왜냐면 재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건 좀 셀렉티브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모금 같은 경우는 조금 방법을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금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느낀 변화는 외국에서 많은 이제 단체들이 들어와서 모금 활동을 주로 하잖아요. 모금이고 펀드레이징이라는 모금, 펀드레이징, 후원자 이런 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이제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후원자를 모집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사람들을 모을 때, 같이 한 사람들을 모을 때 후원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있지만 저희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는 뭔가 더 끈끈한 관계가 있는 회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있다라는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에서 오는 보호 단체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은 돈만 보고 온다는 그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저희 모금은 또 필요하고 그런 식의 균형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좀 우리가 어떤 걸 더 지향해야 될까 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 단체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외국 단체들이 한국에 이렇게 올 때 실제로 그런 어떤 모금, 후원, 모금자, 후원자라는 개념과 어떤 회원이라는 개념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별로 나누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회원 이제 멤버십이잖아요. 멤버십인데 걔들이 생각하는 멤버십이라는 건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그거 있죠. 멤버십이라는 건 더 깊이 인볼브가 된 건데 제가 봐온 관찰자로서 봐온 바로는 그 해외 단체들의 거의 공통적인 거 하나가 그 시민 우리들가 얘기하는 시민 펀드라이징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고요.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후다가방으로 가지 않는 느낌도 들 정도예요. 근데 여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그 초등학생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환경운동연합에 만든. 청소년 모임.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셋업이 되어 있나요? 학교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모집해서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가령 거기 이제 가령 저희 딸이 중학교 이렇게 고를 때 그럼 그 중학교는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슨 각 과목 선생님들도 있고 뭐 거기도 비슷하죠.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도 보내고 애들이 많이 양성한다는데 이 프리스베 등의 한 코너가 체리티 코너가 있어요. 체리티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체리티. 근데 그게 학생 자생 그건데 거기에 뭐 그린피스도 있고 옥스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보니까 일찍 인볼브 돼 있더라고요. 걔들이. 그래가지고 제 딸은 곰을 좋아해가지고 북극곰 걔는 기후 관련된 건데 무슨 북극곰 보호하는 건데 그 기후 펀드래요. 그거 활동을 해요 지금 2년째. 근데 거기 같은 경우가 펀드라이징이라는 게 이제 이런 우리식으로 막 길거리에서 아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학교별로 다 있대요. 정조주처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얘들이 그걸 해요. 왜냐면 분기별로 지들이 펀드라이징을 하더라고요. 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들이 결국에는 크면 강력한 아까 얘기하는 회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회원 방식에 좀 리크루트 방식이 좀 그러니까 우리 방식보다는 좀 더 다양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청소년 단체를 딱 모은다면 거기는 학교별로 다 있어요. 그게 학교에 그린피스도 있고 기후 관련된 것도 몇 개더라고요. 근데 북극곰 이미지 때문에 제 딸이 있는 단체가 제일 크대요. 이렇게 곰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보니까 컨셉이 그거예요. 영국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지금 제가 알던 해변이 없어진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영국은 굉장히 심하고요. 홍수가 많이 나요. 지금 작년에 옥스퍼드가 4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4개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생활의 문제로 딱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회원도 하셔야 되겠죠. 로얄티 있는 회원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펀드라이징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이라는 좋은 컨셉을 갖고 계시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일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환경 단체들에서도 핵발전소 문제도 많이 하시나요? 제가 디테일한 걸 몰라서. 근데 아마 이런 핵에 관한 문제였으면 유럽서는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근데 지금 한국이 조금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도 아마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이게 홍보가 잘 되고 하면 많이 어필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좀 이게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해외 사례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이 핵발전소 문제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젠다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환경운동연합 제가 사이트는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아젠다 설정을 할 때 역시 그 셀렉티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그 당파성 이슈가 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아젠다는 조금 덜 당파적인 이슈를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환경, 요새 근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보니까 가령 유기농의 문제라든가 GMO 유기농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중상층들에서는. 그러니까 전 되게 프로미싱하게 보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한 단체들이 보면 다 외국 단체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느낀 게 한국 사람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대변성 비슷한 게 이쪽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환경운동연합이 이 땅에서 한 20여 년 넘게 해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봐서 인지도를 했을 때는 외국 사진 같은 거 막 멋있게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걔들도 그걸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UNHCR, UN이라는 힘을 사용하고. 근데 그린피스다, 이랬을 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셀렉션을 할 때 해외에서 들어온 단체에 이걸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가 있을 때, 다른 환경운동연합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령 홈리스 같은 경우도 나눔과 미래가 벌써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가령 한국에서 무슨 크라이시스라고 유명한 홈리스 단체가 있어요. 이게 유럽, 미국에서 영국에서 활동하는. 근데 한국인은 그걸 서포트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가 이게 한국 대표적으로 저기가 있잖아요. 이거 뭐죠? 홈리스 분들이 하시는 거. 빅이슈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약간 왜곡돼서 들어오신 것 같다. 이게 빅이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홈리스를 다루는데 사람들이 빅이슈에 기부를 하지, 사실 그 로컬에서 활동가들이 몸 상해가면서 20년 넘게 그 나눔과 미래는 아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이쪽만 또 탓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이쪽이 싸움이에요. 마케팅 싸움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특히 이 환경 쪽 관련된 거는 글로벌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몽고에 사막화 막는 무슨 단체가 있는데? 에코피스. 푸른아시아.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펀드라이징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새는 좀 그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글로벌 하냐, 아니면 이렇게 외국 필이 나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러면 본인 브랜드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랑 어떻게 차별해서 할 거냐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언급한 게 다 공통적으로 해외에서 온 거잖아요.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데, 근데 웃긴 거는 영국에 생겼잖아요. 내셔널 트러스트는. 근본적으로 우리랑은 다른 시스템으로 포맷이 된 거고, 내셔널 트러스트의 안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영국은 오시면 내셔널 트러스트, 저도 지금 회원을 10몇 년째 하고 있지만, 내셔널 트러스트가 땅이 많이 있어요. 가면 그래가지고 비회원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회원들한테는 연간 회비를 받아서 공짜로 이제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탈세 수단인 건 모르시죠? 귀족들의 탈세 수단이에요. 예, 탈세 수단. 왜냐면은, 노동당이 집권을 했을 때, 노동당이 그때는 더 극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학해.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너 땅을 내볼래? 너 죽을 때까지 세금 한번 내볼래? 그래가지고 실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할 때 뭘 했냐면, 기부들을 해요, 내셔널 트러스트에. 근데 그게 계약서를 써요. 되게 웃겨요. 뭐냐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계속 여기서 살게 해달라라든가, 아주 복잡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실제 무슨 비판이 있냐면,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여러분들 영국 여행 가시면 전국에 있잖아요, 내셔널 트러스트가. 곤택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엄청나게 큰 성 같은 거. 근데 그게 순수하게 넘어온 것도 있지만, 뭐냐면 세금을 견디다 못해서 항복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실소유가 아주
아주 웃겨요, 그게. 그래서 어느 계절에 닫아요. 그 가족이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다른데 한국에 도입이 될 때는 그 영국의 내셔널트들이 굉장히 좋은 면이 이렇게 부각돼서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거죠, 한국분들은. 사실은. 그 뒤에는 엄청나게 그 많은 귀족들의 재산이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좀 얘기가 겉돌았는데 이게 뭐냐면 해외의 그 사례들도 보고를 이렇게 이쪽에 소개되고 할 때 너무 그냥 해외라고 해서 좋게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린피스도 문제 되게 많거든요. 제가 들은 거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중 인식에서 뭐 해외 거는 선진적인 거고 마치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이거는 이게 좀 그렇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이미지의 문제는. 네.